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쪽에서 아주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이 바흐무트 전선 몇 개월 만에 하루에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 이게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거 일부러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끌어들인 거다. 여기가 바로 화력투사 화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뭐 위안을 삼는 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 전황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이야기.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가 완전히 유럽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자기네들의 장갑차 이런 무기들이 비리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왜 러시아가 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막 갑자기 또 늘어났습니다. 850명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그런데 없습니다.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7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그리고 야포 한문 격파, 다련장 로켓 한문 격파,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크레미나, 스바토베 이쪽에서는 서로 지금 공세를 펴서 뭔가 유의미한 진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크레미나와 스바토베 쪽은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정보 통제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르손 지역을 계속 정보 통제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헤르손 북부 지역을 전부 다 탈환해버렸죠. 이런 것 같이 지금 정보 통제를 세게 하고 있어서 그 해당 지역의 전황지도 안 나왔고요. CNN 전황지도 기준으로 바흐무트 쪽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T0513 도로 있죠. 이 T0513 도로를 솔레다르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돌파해버렸습니다. 돌파해서 쑥 들어갔는데, 이게 거리를 재보니까 이틀간에 들어간 거리가 8km 넘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8km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거의 4-5달을 8km도 전진 못하고 서로 간에 공세를 폈던 거 보면 하루 이틀에 8km를 더 들어갔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여기 지금 이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이 지점이 우크라이나군의 화점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저기다 끌어당겨서 저기다가 그냥 이 포를 퍼부어서 때려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많이 보이는 것이다. 전과에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도 지금 뭐 거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오피트네, 여기 계속 이제 밀었다가 빠졌다 하는 곳인데, 이 오피트네 지역도 지금 다시 러시아가 점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도 계속 지금 더 북상을 하고 있죠. 이 돌출부가. 그래서 바흐무트가 지금 거의 에워 싸지기 일보 직전의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어렵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예비대를 제대로 투입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대가 있는데 왜 예비대를 투입 안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만에. 자, 이런 상황이면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16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보내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의 진심은 뭘까요? 그리고 독일의 숄츠 총리는 브라질 국제무대 복귀한 거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둘 다 문제 있다 라고 양비론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브라질이 룰라 부정선거 의혹 아주 세게 있죠. 그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룰라가 이 좌파죠. 그래서 갑자기 당선되고 나서 우파 보소나를 밀어내고, 그리고는 이제 이란하고 군사 협력도 하고 지금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에서 이란하고 뭔가 협력을 하는 나라 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 아니죠. 이란하고 협력하는데 어디입니까? 러시아, 중국, 시리아, 북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라크, 이런 데죠. 그런데 그 이란하고 군사 협력을 하는 그 브라질을 보고 국제 무대에 복귀한 걸 환영한다 라고 하는 숄츠, 이거 정상 아니죠. 이런 상황이다.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투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주지 못할 무기는 없다
라고 하면서 미라지 2000 전투기 그리고 라팔 전투기 등도 언급을 했다라고 했죠. 자, 스페인이 상태 양호한 전차 많다. 레오파르트 A4 많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A6죠. E라고 부르는데 자기네들은 그것도 많다. 그런데 이거를 주려면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스페인이 전차 40대, 레오파르트 2 40대를 주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실사단에 와서 이건 못 쓴다, 안 간다, 안 가져간다 라고 하고는 실사단이 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냐? 이게 지금 현재 스페인도 연정인데 이 연정 파트너 중에서 친러 정당이 있다라고 해요. 그 친러 정당이 작당이 되어서 군부 인사들을 설득을 해서 완전히 다 썩은 쓰레기 전차만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실사단 불러서 그냥 거부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현지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스페인도 그렇지만 이 유럽이 이 친러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또 반대로 우리 아시아 지역에 친중 인사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60대를 선적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곧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찰스턴 항이죠. 플로리다 쪽에 있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중해로 들어와서 그리스나 뭐 이런 곳에서 열차편으로 리비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한 2, 3주는 걸리겠죠. 그러면 2월 중하순쯤 되면 이 브래들리 60대가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탄도미사일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응이 힘들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 방공 무기들 많이 좀 달라. 이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각각 이제 러시아하고 군사무기 거래하면 제재를 받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가 되어서 달러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각각 그냥 다이렉트로 루블화로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마치 국내 은행들처럼 그런 직접 거래망을 구축해서 무기, 탄도미사일 또 기름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무역망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오포라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신트 소시통들이에요. 이 연합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서방제 전차 도착 전에 결정적인 성과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에서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서방제 전차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자기네들에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서방제 전차들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서 우리가 이 정도 잘 싸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희생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배치했답니다.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것은 하르키우 또 수미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다가 대규모 병력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 예비대가 되겠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 9월 달에 30만 명 동원한 그 병력들의 잔존 병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병력들 다 쓰면 이제 새로 지금 70만 명 모으는 그 병력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가 제1근위 전차군의 완편을 선언했다. 천차군 거의 뭐 포스타급 부대죠. 완편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이 T-72 전차의 극초경이죠. 이 T-72B 전차로 이루어져 있고 전차 충원율도 50%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아주 불행하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러시아 국영방송 RT 방송이 있는데 그 국영방송의 여자 아나운서가 선전차 전선에 방문했다가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이 여성 아나운서인데요. 멜리토폴에 방문했다가 그냥 뭐 놀러 간 거 아니고 출장 간 거죠. 방송 찍으러. 그 현장에 전선에서 우리 러시아군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거 홍보하러 갔다가 거기 멜리토폴에 체첸군 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체첸군 대대가 정말 황당하게도 이 운전기사, 카메라맨 이 남자들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제거해놓고 그리고는 이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윤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흥분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나라는 단연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력 구도가 급격히 깨지면서 유럽의 권력 중심이 폴란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사실상 주도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공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영웅은 단연 폴란드였다라며 폴란드는 유럽 각국과 베를린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면한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에서 폴란드의 리더십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폴란드는 특히 베를린과 모스크바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일찌감치 포착하고 노르트 스트림 2 등 독일, 러시아 파트너십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나라라며 앙겔라 메르켈이 밀어붙인 독-러 협력 강화에 대해 폴란드는 현대판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침공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경유해야 했던 유럽 가스 판매 송유관을 우회할 길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은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폴란드의 주장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폴란드는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해 유럽에서의 영국 영향력을 스스로 줄이고 프랑스, 독일 인사들이 푸틴에 보섭되며 유럽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때문에 촉발된 유럽의 힘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폴란드는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러시아 위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서유럽 강대국들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냉전 시절부터 동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공업국으로 이름을 날렸고 풍부한 광물 자원과 넓고 비옥한 농경지, 잘 발달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연평균 7%에 육박하는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두고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고 많은 글로벌 제조 브랜드들이 진출하고 있어 제조업 성장 추세도 매우 가파른데요. 이는 유럽 각국이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어온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급격히 높여 나토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앞서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안보 핵심 파트너이자 유럽 최대의 무기 공급국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지상 장비부터 항공 장비까지 엄청난 규모의 방산 협력을 우리나라와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의 도약 덕분에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경제적 이익 역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폴란드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안제이 두다 대통령. 알게 됐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리더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됐냐? 그게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이제 이 영국이 빠져나간 이후에서 완전히 리더 국가들이죠. 이 리더 국가들이 반미 행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리더 국가들이 앙겔라 메르켈과 마크롱이 아니 미국보다 우리 EU가 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의 지위를 받는 나토
군대를 유지해야 되냐? 우리가 유럽군을 창설하자. 그래서 메르켈과 마크롱이 유럽군도 만들고 지금 대대급 몇 개 있죠. 지금 이제 후회하고 있을 텐데, 야, 미국 없는 전쟁은 말도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슈레더, 메르켈, 원투 막 했죠. 그 노르트 스트림 하는 걸 두고 지금 이게 바로 현대판 몰로토프, 리벤도르프 조약이다. 즉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결국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나눠 먹었죠. 그게 이제 2차 대전의 시작인데 그거 아니냐. 그래서 소련을 지금의 러시아를 도와주는 행위를 독일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지금 현재 마크롱 그리고 직전 독일 총리인 메르켈 이 두 사람은 전형적인 PC주의자죠. PC주의자. 그리고 완전 최악의 이 뇌물 스캔들이 있는 이 사르코지 비슷한 시기의 또 슈레더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고 노르트 스트림 지금 고문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3인당에서 제명됐죠. 그리고 총리 예우도 박탈됐죠.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으면. 그리고 사르코지 여기는 뭐 기업이든 뭐 러시아 돈이든 뭐 돈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유럽의 이권이 러시아로 볼볼 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통해서 대부분 공급되던 천연가스 라인을 노르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이 전쟁이 촉발이 된 거다. 그걸 이제 폴란드는 막아내고 있다. 폴란드가 이제 인구 3,800만,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9,000달러 이 정도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여줄 리더십으로. 그래서 저는 폴란드가 잘 되어서 우리 K2 전차 폴란드를 기점으로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석권하기를 기대하고요. 폴란드가 이거 K2 전차 개량해서 K2PL 같이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거 홍보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 안 그래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에서도 완전히 석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K808 이런 장갑차들 차륜형 장갑차 이게 조금 저개발국들 이런 데서 싸니까 사실은 뭐 성능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양심상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싸니까 이런 거 또 히트 한번 칠만하고 자 그리고 이제 FA50 4.5세대 이 싼 가격에 캡 돌릴 수 있는 전투기는 있어야 되죠. 공중척에 돌릴 수 있는 전투기 있어야 되죠. F-35 한번 뜨는 그 비용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렇게 비용 적은 거 띄워가지고 척에 돌고 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무기 자산이 많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지금 또 우리 KF-21 같이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 확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만들어서 이 KF-21도 이 F-16의 뒤를 잇는 틈새 시장 4.5세대 석권하는 계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되기를 기대합니다. 폴란드가 이제 유럽 리더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보병 수송 장갑차로 대량 운용되고 있는 BTR 계열 장갑차들이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는 방어력 때문에 일선 장병들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은 장갑차인데 장갑 기능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군이 1,500대 이상을 보유해 주력 보병 수송 장갑차로 사용하고 있는 8륜형 BTR-80 시리즈가 적의 중화기는 고사하고 소총탄도 막지 못하는 형편없는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1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 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BTR-82 장갑차들 가운데 전면과 측면 일부에 강철 파이프를 덧붙인 개조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BTR-82의 형편없는 방어력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 역시 개전 초기부터 대량의 BTR-80 계열 장갑차를 노획했지만 시험평가 결과 장갑 능력이 미군에게서 받은 장갑 헌비 이하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전선에는 투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BTR-80 계열 장갑차는 카탈로그 재원상으로는 전면 기준 14.5mm 중기관총 탄을 방어할 수 있고 측면은 7.62mm 나토 탄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이 발표한 이러한 재원이 사실과 너무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실전에서 BTR-80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의
AK-74 소총이 사용하는 5.45mm 소총탄에도 측면 장갑이 관통되었고 7.62mm 나토탄이나 PKM 기관총의 7.62mm 러시안탄에 전면 장갑이 관통되어 소총탄에 대한 방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TR-82A 장갑차는 BTR-80 장갑차에 무인 포탑을 장착하고 장갑을 더욱 강화한 모델로 2013년부터 배치된 신형 장갑차인데요. 러시아 측은 BTR-82 모든 면에 케플라 라미네이트 복합 장갑을 도입해 적의 중기관총 탄은 물론 급조 폭발물과 지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 BTR-80 계열 장갑차와 상대해 본 뒤 이들 장갑차를 대상으로는 대전차 화기 대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식별되면 이동 로상에 보병을 매복시킨 뒤 러시아 BTR 장갑차 측면에 기관총 사격을 퍼붓는 방식으로 러시아 측의 BTR 계열 장갑차를 손쉽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재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 신형 BTR 장갑차에 케플라 복합 장갑이 적용되었다면 일반 소총탄은 쉽게 막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은 러시아가 기갑 차량용 복합 장갑재를 제작할 때 불량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 마감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러시아의 극심한 방산 비리와 부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번 상황이 예견된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러시아가 2010년대 이후 생산한 복합 장갑체가 이런 수준이라면 BTR-80 계열은 물론 다른 장갑 차량이나 전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얼마 전 보병용 AT-4 대전차 무기의 일격에 전면 장갑이 관통되어 파괴당한 T-90M 전차의 사례가 이제는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BTR-82 무인 포탑에 뭐 세게 생겼지만 여기다가 지금 철판 쇠파이프 같은 거 갖다 붙여놓고 전면에도 쇠파이프 갖다 붙여놓고 아니 측면이 5.45mm 탄에도 깨진다는 거예요. 전면은 뭐 7.6mm에 깨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장갑차냐. 그래서 미국의 장갑 헌비 찝차죠. 그것보다도 더 약하더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노획해도 안 쓴다. 그래서 훈련용으로 쓰고 환자 수송용으로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군이 이 BTR 장갑차 위에 이 BTR 장갑차뿐만 아니고 모든 장갑차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다니는데 이게 좁은 공간, 아주 작은 문, 도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에 들어가 있어 봐야 그냥 다 뚫리니까 총 맞고 죽을 거 안에 있으면 도망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올라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아주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열 처리를 하고 뭐 쇠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주조든 단조든 하면 이 경화 처리, 강화 처리,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다. 왜? 돈 떼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곳곳의 부패 때문에 러시아군이 계속 허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오늘은 조금 이 주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